치고 그것은 정신이나 뭐 이런 자유의지 이런 것이 전혀 결여된 순수한 물질의 세계 이제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이 세계를 바라볼 적에 근대인들이 그렇게 두 가지 이 이분법에 따라서 이렇게 세계를 바라보는 게 바로 근대인들이 하는 정화라고 라트르는 불러요. 그 머릿속으로 이 세계에 대해서 이 세계가 어떤 존재들이 있지 하고 이렇게 볼 적에 이 정화, 이 이분법을 가지고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순수한 두 가지 서로 다른 본질을 지닌 존재들로 그 세계로 이제 나눠서 보는. 그런데 근대인들이 자기의 어떤 직접 삶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갖다 이제 뭐 도구도 만들고 뭐 지식도 만들고 이제 이 기술도 만들고 이럴 때는 아무런 또 위의 존재론과는 상관없이 실제 행위, 실제 실천에서는 막 인간적인 요소와 비인간적인 요소를 결합시켜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행위자 연결망을 만들어서 막 만들어낸다는 거죠. 주로 과학기술의 어떤 실험실이나 산업 현장에서 인간적 요소와 비인간적 요소, 인간의 행위와 비인간 행위가 연결돼가지고 그런 그 하이브리드, 그걸 이제 라이트로가 행위자 연결망, 그러니까 액터 네트워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는 다른 말로 한마디로 그냥 하이브리드라고 부르기도 해요. 인간도 아니고 비인간도 아니고 두 가지 요소가 함께 결합이 된 것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파스테르의 그 탄저병 백신 있잖아요. 백신 같은 것. 그런 게 대표적인 하이브리드입니다. 그게 그냥 뭐 탄저균을 배양을 해가지고 그걸 가열을 해서 약간 5도 정도 가열을 해서 약화시킨 탄저균이 바로 백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탄저균 원래 상태가 아니라 이거 뭔가 인간이 과학적인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변형시킨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 요소와 비인간적 요소가 이렇게 함께 결합이 된 백신이거든요. 사실 더 넓혀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기술은 다 하이브리드예요. 모든 기술. 심지어 라트르는 과학적 지식 자체도 사실 인간 과학자가 하지만 그 실험 장치와 실험 대상과 이런 뭐 비인간들 행위자까지 다 연결시켜서 하는 행위자 연결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과학적 사실이고 과학적 지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사실은 하이브리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순수한 인간들의 세계가 사실은 아니라 이런 뭐 사회니 컬처라는 개념으로 잡힐 수 있는 게 아니라 비인간들이 그 안에 다 이렇게 연결망이 돼서 하이브리드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걸 표현하는 말이 인간과 비인간의 연결망을 만드는 그 행위를 라트르는 이제 번역이라고 불렀어요. 번역. 지난번에 이미 얘기했었죠. 그래서 인간들의 머릿속으로는 이게 정화를 하면서 실제 실천에서는, 실제 생활에서는 끊임없이 이 과학기술과 산업 활동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번역을 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거죠. 하이브리드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게 이제 두 번째 이분법인데, 근대적 헌법의 특징은 이 정화 번역을 전혀 연결지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근대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분리시킨다는 거죠. 그게 2차 이분법이에요. 그래서 자연대 사회의 이분법, 이것도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이나 모든 일들을 자연으로 환원시켜서 근대인들은 생각하기도 하고, 그게 자연과학자들이 주로 생각하죠. 모든 일어나는 일 다 자연과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우울증 같은 것도 그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우울증 같은 거 그거를 다 인간의, 그러니까 자연에 속한다고 보는 그 생물학적인 몸에서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나 호르몬이나 이걸 가지고 다 설명을 해요. 그걸 가지고도 치료약을 만들고. 근대인들이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을 또 반대하는 주로 이제 인문사회과학자들은 푸코 같은 사람들은 그걸 비판하면서 무슨 이 우울증은 그런 게 아니야. 그거는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실은 이런저런 사회 구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우울증이야. 이런 식으로 사회로 환원시켜서 다 설명을 또 하거든요. 사회과학자들은.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자연과학대 인문사회과학은 전혀 다른 세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한쪽은 자연환원주의, 한쪽은 사회환원주의로 이렇게 이 세계를 바라보고 설명을 하는 이제 그런 지식을 만들어내고, 그게 사실 모순되는데, 라트르가 볼 때는 모순되는데 희한하게 싸우는 적도 있지만 별로 싸우지 않아요. 그냥 따로따로 노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순이 있는데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근대인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 그때 필요에 의해서 어떤 때는 자연과학에 의존했다, 어떤 때는 사회과학에 의존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또 이 세계를 바라볼 적에 정화 작업으로 이 세계를 딱 인간의 세계, 비인간의 세계니까 자연의 세계, 사회 세계 이렇게 나눠서 보면서 실제 생활의 필요에 의해서는 과학기술적인 활동과 산업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인간 요소와 비인간 요소를 계속 결합시키는 행위자연결망 하이브리드를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사실 모순되는 것인데 그 모순을 별로 느끼지 않게 이건 딱 분리된 것으로 이렇게 그게 바로 이제 이 중에 모순이 왜 모순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이걸 근대정원법에서 이건 딴 영역에 해가지고 분리시켜 버리는 자연하고 사회를 분리시키고 이 정화 이것과 이 번역 이거를 분리시켜서 오게 만드는 이런 것이 이제 근대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여기 이게 왜 근대인들의 특징이라냐면 정근대 사람들은 이 세계를 바라볼 적에 이 세계관 존재론이 인간의 세계가 따로 있고 비인간의 세계, 자연의 세계가 따로 있고 이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동양에서 보더라도 사실 서양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인간의 영은 당연히 자연의 일부고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고 뭐 이래야 되는 존재, 자연을 존중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세계와 자연 세계 이런 이분법적으로 분리하지 않았. 근대인들 16세기, 17세기 특히 자연과학이 나타나면서부터 완전히 그런 세계관 우주론이 바뀌었다는 게 라투리의 이제 분석이고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화는 근대에 들어와서 생긴 거지 정근대 시대에 없었던 그런 세계관이고 존재론이었다는 거죠. 근데 정근대에 정화는 없었지만 그래서 이 자연대 사회를 나누는 이런 건 없었지만 정근대 시대에도 그 규모도 작았고 굉장히 단순했지만 이거는 계속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석기 시대부터 돌을 갖다 자연에서 가져와 가지고 인간이 자기의 목적에 맞게 깎아서 막 그죠. 석기를 만들어서 나중엔 뭐 낚시나 뭐 이런 거 뭐 생선 뼈를 가지고 뭐 갈아서 뭐 하기도 하고 이 석기 시대부터 사실은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하이브리드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은 정근대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다만 근대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이게 이제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고 이런 거죠. 하이브리드가. 그러니까 규모나 복잡성의 차이일 뿐이지 근본적인 차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요소와 비인간 요소, 인간 행위자, 비인간 연결해가지고 뭐 하이브리드를 만들어내는 거는 정근대부터 계속 되었던 일이죠. 요게 이제 지난번 시간에 제가 설명했고 강조를 드리는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사물의 의회가 왜 도대체 라투르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가가 이제 바로 요 이중의 모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그림은 라투르가 그린 것도 아니고 제가 그린 것도 아니고요. 강의를 하면서 제가 요번에 이제 이거를 이제 설명은 드리지만 잘 이렇게 좀 더 가시적으로 이렇게 뭔가 쉽게 근데 특히 조그맣게 그림에서 밑에 있는 그거 똑같은 그림이거든요. 이게 밑에 있는 그 하이브리드 번역의 세계 요게 이제 이 세계고 이렇게 복잡하죠. 여러 가지 인간 비인간 요소들이 막 그물망이 복잡하게 만들어지고 계속 늘어나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근대인들은 자기의 세계관 존재론이 딱 이분법적 정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추출해내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적인 요소만 따로 추출해서 딱 그건 사회라고 보고 비인간 요소만 따로 추출해서 이건 자연의 영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AI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AI한테 부탁했어요. 이거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줘 했더니 이게 그려준 그림이거든요. 제가 단톡방에는 올려놨으니까. 네? 지경일까 지금 뇌 사진인 줄 알고. 뇌 사진. 그것도 또 상당히 아주 우리가 음미해봐야 될 비유가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여튼 얽혀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순수한 거를 쫙 인간적인 요소와 비인간적 요소를 이렇게 뽑아서 이건 사회, 이건 자연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근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 건 규모는 작았지만 정근대부터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추출해내서 비인간, 인간 세계를 따로 추출해내서 세계를 바라보는 거는 서구의 근대인들이 만들어낸 그게 정화예요. 그래서 전 세계로 지금 퍼져가지고 한국은 물론이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근대 문명 속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다 이제 세계관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정근대에서 근대인으로 바뀌면서 세계를 딱 이원론적으로 자연 대 사회를 보는. 예. 자, 그런데 그게 이제 그래서 근대인들은 굉장히 물질적으로 이걸 이용해서 과학기술 산업 활동을 이제 하면서도 굉장히 자기는 합리적으로 인간과 비인간을 분리하는 나는 합리적인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야 하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세계를 점점 지배를 해왔고, 그래서 이런 서구가 만든 근대 문명이 잘 나가는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20세기 말에 들어오면서 점점 이게 위기에 부닥치게 됐다고 이제 라투르가 지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생태 위기, 기후 위기입니다. 예. 그거는 라투르는 그걸 어떻게 진단을 하냐면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여기 제가 써 있는 것처럼 그냥 간단히 읽어볼게요. 이 하이브리드들이 점점 인간들이 이제 그걸 자기들이 하이브리드 자연도 아니고 사회에 속하지도 않는 어떤 중간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는 이 하이브리드들을 정말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유롭게 만들어 왔으면서도 그 번역 작업을 통해서 뭐 저거 말고는 알겠지만 백신, 플라스틱, 자동차, 컴퓨터, 뭐 GMO, 뭐 지금 뭐 AI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라투르 관점에서 보면 다 하이브리드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죠. 정근대에는 없었던 하이브리드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근대인들은 아무런 규제나 뭐 조심스러워하는 인식이 없이 그냥 생산하고 막 소비하고 이래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산된 하이브리드들은 근대인들은 또 그걸 정화 작업을 통해서 또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화 작업을 통해서 그건 자연적 사실 또는 사회적 도구로 이 양쪽으로 양분법적으로 이렇게 치부돼 가지고 정작 근대 세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술적 행위자 다 하이브리드이죠. 이건 다 대부분 근대 기술들은 특히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거의 다 화석연료 기반인데, 그러니까 산업혁명서부터는 뭐 석탄이겠지만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거의 다 석유 기반, 화석연료 기반한 어떤 기술들이 되는 건데, 그런 하이브리드들이 엄청나게 지구에 많이 그 인간들에 의해서 생산되면서 그 지구적인 결과가 나타난 게 바로 생태 위기다. 라투르는 이렇게 생태 위기의 원인을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번역 작업을 통해서 하이브리드를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는데 그거를 정근대인들은 뭘 하나 만들어내고 뭘 쓰면서도 이건 자연이니까 이건 조심해야 돼.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린 자연의 일부니까 다치지 말아야 돼. 이런 식의 인식이 있었는데 근대인들은 완전히 이제 정화 작업에 의해서 자연 세계하고 인간 세계는 완전히 분리된 거니까 저건 상관없어. 그냥 마음대로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우리 물질적인 욕구와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마음대로 다 만들어도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생태 위기가 왔다고. 그게 또 특히 이제 화석연료가 기반이 되면서 그런 기술적인 산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라투르가 이제 그럼 이 생태 위기가 그렇게 왔다고 진단을 하면서 그 책의 제일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 결론 하트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사물의 의외를 얘기를 하는데요. 라투르는 자연 대 사회의 양극단을 상정하는 근대적 존재론보다는 이 하이브리드들을 이 자연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비인간도 아니고 그 양쪽의 어떤 결합인데 그거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근대적인 그 정화의 존재론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론이 그 하이브리드를 위한 새로운 존재론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요. 우선 이 생각이 완전히 세계를 바라보는 게 이 이분법적인 정화가 아니라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하이브리드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그래서 라투르가 또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데,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자연이고 저쪽이 이제 사회죠. 뭐 이쪽이 뭐 여기는 안 썼지만 이게 오브젝트, 그러니까 객체고 저쪽은 주체고 인간 주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극화되는 요런 식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게 이제 바로 정화라고 그랬죠. 그죠? 그게 바로 라투르는 그걸 가리켜서 이제 그 정화를 모던 디멘션 오브 온톨로지인데, 세계를 바라보는 그 근대적 차원의 어떤 존재론이에요. 근대적 차원의 존재. 근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세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대적인 차원에서 점점 처음에는 조금 갈라졌다가 근대가 점점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로 오면서
이게 점점 더 근대인들이 마치 과학적 사고를 하고 자기는 합리적으로 하면서 이게 점점 더 이걸 세게 더 양극단으로 이렇게 점점 더 저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게 갔다는 건 뭐냐면 그러면서도 자기는 필요에 의해서 하이브리드를 만들어 왔잖아요. 그 하이브리드들이 저게 벌어지면서 인식을 못하니까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점점 더 이게 하이브리드가 늘어나는 걸 나타냅니다. 하이브리드가 많아진 거는. 그래서 라투르는 우선 근대인들이 저쪽 존재론에서만 이걸 상정하고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걸 바꿔야 된다. 그러면 근대적이 아닌 비근대적인 non-modern한 존재론의 차원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하이브리드를 우선 내가 만드는 게 그냥 순수한 자연 또는 순수한 사회가 아니라 하이브리드라는 거를 인식을 우선 해야 된다. 자기가 무슨 짓을 지금 지구 위에 하고 있는지를 인식을 하게 만들자는 게 이게 바로 이제 논모던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게 점점 벌어질수록 하이브리드는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멀티플레이션 하이브리드라고 여기 쓴 게 바로 그겁니다. 하이브리드들의 증식, 더 많아지는, 더 양산이 되는 저쪽으로 이런 정화 작업을 하면 할수록 이게 더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하이브리드들은 저쪽에 속하지는 하이브리드들은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생태위기의 원인이고, 이제 지구적인 라투르는 이제 그런 식으로 라투르의 틀에서는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런 비근대적인 존재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 뭐냐 물어보시면 바로 이런 근대적인 이원론적인 존재론을 벗어나가지고 그 인간과 비인간이 결합된 하이브리드들을 어떻게 만들어지나, 그 인간의 행위와 비인간의 행위, 비인간 행위자, 비인간 행위자가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하이브리드들이 만들어지나 하는 거를 설명하는 게 바로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다. 그러니까 비근대적 차원의 존재론이 바로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행위자 연결망 이론은 바로 비근대 존재론을 주장하는 이론이다. 자, 그래서 이제 라투르는 이거를 사물의 의회라는 개념, 이 마지막에 긴 설명은 없어요. 91년도에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마지막 결론으로서 생태위기를 그래서 해결하는 거는 바로 비근대적 차원의 존재론이 필요하고, 그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가 바로 사물의 의회다. 사물의 의회라는 건 이제 지금의 민주주의적인 모든 민주적인 의사결정은 물론 직접 정말 국가의 의회도 그렇고 하여튼 이 학문도 그렇고 여러 교육도 그렇고 여러 하여튼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것들을 보면 다 이렇게 정화 작업을 그동안 근대적인 어떤 존재론을 이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는 인간만이 아니라 비인간들의 대표도 참여하는 그런 정치, 그런 민주주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태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어떤 대안이라고 라투르가 이제 제시를 짤막하게 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자체까지는 그때까지 이제 그 책을 쓸 때 91년도 책에서는 생각을 이제 아직 전개시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이제 계속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책이 라투르의 그 고민을 한 결과가 다음 책을 쓴 게 99년도에 자연의 정치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사물의 의회를 아주 그것의 원리와 철학적인 기반과 그것의 구체적인 어떤 모습이나 그것이 돌아가는 운영 원리, 그것에 대표하는 어떤 거기에 대표적인 행위자들,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이렇게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연의 정치라고 하는 책.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에 번역은 안 돼 있는데,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황장진 선생님이 라투르 책을 그동안 번역을 열심히 아주 잘 해주시는데 지금 번역 중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중에 나올까요? 나오면 우리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말로 볼 수 있으니까 더 이제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그 책이 바로 사물의 의회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에서 라투르가 제시를 했던 91년도에 제시를 했던 사물의 의회라는 개념을 확
풀어서 자기가 이제 연구한 결과에서 사물에 의해는 이런 것이에요 하고서는 이제 제시한 책이 바로 그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자연의 정치라는 이 책에서는 사물에 의해라는 말은 아예 안 나오고요. 대신 자기의 라트루가 자기의 동료였던 비슷한 생각을 했던 그 동료가 이제 벨기에 철학자인 스탱거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요즘 한국에서도 좀 또 이제 아직 안 알려졌다가 요새 이제 책도 나오고 해서 이제 이렇게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사실 만들어낸 말이에요. 코스모폴리틱스라는 게. 근데 거의 사물에하고 거의 아이디어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개념으로. 그러니까 그분의 개념을 빌어다 쓰는데 라트루는 그걸 또 자기식으로 사물에 의해 같은 식으로 이제 재해석을 또 해가지고 조금 더 수정을 해서 이제 이렇게 이 책에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폴리틱스라는 개념을 사물의 의해를 받아서 이제 라트루가 쓰고 있는데 이 책에서요. 우선 그 코스모폴리틱스가 뭔지 개념부터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코스모스하고 폴리틱스하고 합친 말이에요. 합성어예요. 코스모스는 여러분 아시죠? 코스모스. 코스모스는 뭐 자연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연이라고 할 때는 보통 이제 아주 그냥 순수한 비인간들의 세계로 근대인들은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자연을 그대로 코스모스란 말로 한 게 아니라 상당히 라트루와 스탱가스의 어떤 그 존재론은 거기서 떠난 거죠, 당연히. 그래서 비근대적인 어떤 그런 존재론 위에서 이제 코스모스라는 말을. 근데 근대인들이 쓰는 사회 또는 인간하고 대립되는 개념으로 해서의 자연, 순수한 이런 통합된 하나의 정말 이건 순수한 물질의 세계, 뭐 이런 식으로 보는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유니버스예요, 유니버스. 우주. 우주라는 말, 그러니까 자연과학자들이 쓸 적에 우주가 바로 그런 개념이거든요. 갈릴레오 이후에 썼던 그 우주라는 개념은, 그런 자연 개념이에요. 근대인들의 그 정화 작업에 의해서 만든 이분법적인 개념의 그 순수한 물질 세계의 어떤 결정론적인 법칙이 작용하는 그런 세계를 가리키는, 그거는 유니버스죠. 근데 라트루와, 스탱가스가 쓰는 그 코스모스라는 개념은 유니버스가 아니에요. 뭐냐면 이게 플러리버스예요. 다원적인 우주, 다원적. 이렇게 하나의 물질 세계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비인간들도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하죠. 그죠? 뭐, 그냥 무생물도 있지만 뭐 미생물도 있고 뭐 생물, 거기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인간까지 이렇게 다 합치면 굉장히 다르고 각각이 구성하고 각각의 행위 방식이 다르고 각각이 구성하고 있는 또는 인식하고 있는 세계들이 굉장히 다원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원적인 게 쉽게 하나의 그 물질 세계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기존의 어떤 이원론적인 정화에 의한 자연 개념이나 우주 개념은 그냥 그 물질 세계니까 그냥 하나의 법칙이 딱 통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간주를 해왔죠. 근데 그거에서 떠난 사실은 우리가 다원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플러럴 유니버스, 뭐 그거 합치면 이제 플러리버스죠. 다원 세계, 다원 우주라고 합니다. 다원 우주. 물리학에서 또 다원 우주라는 말을 또 물리학적인 차원에서 조금 다르게 쓰기도 하지만 여기서 코스모스라는 개념은 바로 이제 그런 식의 우주입니다. 다원 우주. 거의 인간과 비인간의 어떤 그러니까 뭐 인간 안에도 물론 어떤 다양한 여기 있지만 비인간들 안에는 더 굉장히 다양한 세계들이 존재를 하는 그런 의미의 어떤 코스모스, 그런 개념이고요. 폴리틱스는 이거는 정치라는 건 뭐냐면 선언적인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행위자들이 마주하면서 다원적인 공동세계를 수립해 나가는 과정을 정치라고 부르는 거죠. 폴리틱스. 그런 의미의,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라트루와 스탱가스는 그런 의미의 코스모스와 폴리틱스라는 말을 합쳐서 코스모폴리틱스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은 사물에 의해, 라트루가 얘기했던 사물에 의해랑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약간의 물론 의미적인 차이가 똑같진 않은데 뭐 별로 무시해도 좋을 만큼 이제 쓰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코스모폴리틱스를 여기서 자연의 정치 이 책에서는 이제 제시를 하면서 이게 자연의 정치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일단 근대적인 가정을 폐기를 하는 거죠. 즉 정화, 즉 자연과 사회라는 두 개의
이걸 이제 라투르가 여기서 이제 양원제는 원래 이제 지금 뭐 서구에 있는 뭐 일본에도 있죠. 상원, 하원 뭐 있잖아요. 예. 요 말에서 이제 캐메럴리즘이라는 건데, 바이캐메럴리즘. 양원제의 말을 이렇게 빌려와 가지고 정화에서 근대인들이 자연대 사회라는 이 두 가지 세계를 이렇게 나누는 거를 일종의 양원제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두 개의 하우스로 양원제에서 뭐 양원제 이렇게 하우스 이게 영국에서 그 상원 하원을 하우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어퍼 하우스, 로어 하우스, 하여튼 예, 코먼 하우스. 예. 하여튼 두 개의 하우스로, 그러니까 자연의 하우스와 사회의 하우스로 우리의 공공생활이 조직된다는 생각과 과학자 등 이 자연대 사회 세계를 그럼 다 이해를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알 수 있는 거는 과학자와 같은 전문가밖에 없다고 하는, 예, 두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가정을, 그게 근대적인 가정인데 없애야 된다는 거죠. 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코스모폴리틱스는. 이런 가정을 일단 없애야 코스모폴리틱스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가정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 공공생활인데, 그러니까 모두가 다 참여하는 이 공공생활, 또 공공의 정치, 의사결정 과정인데, 여기서 자연대 사회 두 개 하우스로 그냥 딱 나눠져 있으면은, 비인간들은 거기 당연히 참여할 수 없게 되고, 그죠? 그리고 이걸 자연의 법칙을 막 이해하고 뭐 일반 대중들은 뭐 모르잖아요. 과학 법칙 뭐 이런 거 내가 어떻게 알아? 전문가들만이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공공생활인데 일반 시민들은 참여도 할 수 없는, 전문가만이 딱 자연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고 이런 게 되니까, 그런 것이 다 근대적 정화에 의한 근대적 차원의 거기서 나온 가정인데, 그런 가정을 일단 없애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코스모폴리틱스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냐면 집합체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집합. 결국 지향하는 바는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집합체를 만드는 과정이다, 얘기를. 콜렉티브라고 그래서 불렀어요. 콜렉티브. 그래서 자연과 사회라는 두 개의 하우스가 아니라 오직 하나의 집합체, 즉 인간과 비인간의 결합만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대표하기 위한, 이 공개적으로 대표한다는 건 바로 이제 정치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직접 이런 식의 콜렉티브를 만드는, 명시적인 절차를 묘사하는 것이 과제다. 코스모폴리틱스의 과제는 바로 이 콜렉티브를 어떻게 만들까 하는. 그 정치의 정의서부터 지금 우리가 가진 그 근대적인 인간 중심적인 정치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냥 인간의 문제를 인간들이 모여서 딱 인간들의 대표가 만드는, 그게 오늘날의 정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잖아요. 당연히 정치는 그런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근대적인 가정을 폐기를 하면서 인간과 비인간의 자연과 사회의 어떤 이분법을 해체를 하면서, 또는 과학자, 전문가들, 일반 시민, 대중의 그 차이, 차별, 이거를 없애면서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진정한 어떤 집합체를 만드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코스모스, 여기서 위에서 얘기하는 코스모스로 가는 그 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 코스모스, 이 집합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바로 이제 코스모폴리틱스가 지향하는 어떤 과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라투르는 이제 여기서 재밌게도 이제 그럼 코스모폴리틱스를 통해서 그러면 완전히, 그러면 이제 과거의 자연대 사회의 양원제는 없어지지만 양원제가 완전히 다 사라지는 거냐? 그렇지 않고 이제 새로운 양원제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말보다 일단 이 책에도 제가 넣은 라투르가 자연의 정치라는 책에서 이제 보여준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위에 우선 적어서 보세요. 근대적 헌법에 의해서 주장한 거는 낡은 양원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미 다 설명을 한 겁니다. 정화에 의해서 여기 자연의 하우스가 있고 사회의 하우스가 있고. 자연의 하우스는 오직 자연이라고 하는 물질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보니까 과학적 사실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의 하우스는 오직 인간들의
세계, 인간들이 가진 어떤 그런 가치나 뭐 자유의지나 뭐 이런 것이 작동하는 세계라고 보니까 사실과 가치의 세계가 이제 분리가 되는, 자연 대 사회를 분리하는 거는 사실 대 가치의 분리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분리된, 이 근대적 과거의 양원제에서는 여기에는 이게 뭐 서로 관계나 소통이 없는, 이거 완전히 분리된 세계였어요. 정화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것과 이것을 완전히 분리하는 그런 거였죠. 근데 라트루는 이제 코스모폴리틱스라는 건 뭐냐면은 요거를 좀 분해해요. 요걸 분해해가지고 자연의 하우스로 상정했던, 다루는 것 또는 거기서 상정했던 어떤 문제들, 그리고 사회의 하우스, 가치를 다루는, 여기서 다루는 상정했던 문제들 갖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나누지를 않고 이런 식으로 네 가지 과정을 통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정치를 코스모폴리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첫 번째가 당혹이에요. 당혹. 영어로 perplexity를 번역한 당혹인데요. 이거는 어떤 새로운 존재가 이 세계에 나타나면 그거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우리의 공공적인 인간이 살아가는데 거길 정말 이걸 같이 살지 받아들일지 말지 이제 그런 것들 알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새로운 존재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새로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든지 새로운 어떤 백신 같은 신기술. 지금은 백신은 물론 반대 운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 예를 들자면 AI예요. AI 같은 새로운 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당혹스럽죠. 다 놀라죠. 이게 혼란스럽고, 야,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거야?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 이거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이제. 이런 상황. 맨 처음에 그 문제를 인식을 하고 당혹하고 혼란스럽고 논쟁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이 바로 당혹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과정은 협의예요. 영어로 컨설테이션인데 협의라는 것. 이건 뭐냐면 이 당혹을 지나가지고 그 새로운 존재, 그것이 기술이든 뭐 어떤 바이러스든 뭐든 하여튼 새로운 존재가 기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뭐 그걸 집합체라고 불러도 좋고 사회라고 불러도 좋은데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를 천천히 따져보고 같이 의견이 다른 사람들끼리 같이 논의하고 수기하고 협상하는 과정. 그걸 이제 협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인간들이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바이러스가 나타났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났다, 또는 뭐 AI가 나타났다. 당혹을 지나가지고 협의가 이러면은 이것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거 받아들여도 괜찮은 거야, 아닌 거야? 이런 거를 따지는 이제 그 영향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같이 의견이 다른 사람들, 가치가 다른 사람들끼리 협의하는 어떤 그런 단계인 거죠. 그 다음 요 단계를 지나면은 세 번째 단계로 해서 그 협의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위계화를 시킨다. 하이어라키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존의 그 집합체, 우리가 살고 있는 집합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있었던 그 질서, 사회 속에 이제 어떤 것들은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뭐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그건 취급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라트루는 이제 하이어라키라고 하는데 기존 존재들과의 양립 가능성 그리고 그것의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을 정하는 단계예요. 그걸 위계화라고 그래요. 그건 역시 가치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정해진 그런 위계가 정해진다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제도화인데 이거는 제가 그 행위자 연결망이론의 마지막에 했던 블랙박스화예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하나의 딱 굳어진 결론을 내는 거죠. 딱 하나의 행위자 연결망으로 딱. 제가 지난번에 그림 다시 하는데 하나의 원처럼 A, B, C가 처음에는 이게 따로 있다가 이게 연결이 됐는데 그게 점점 정렬이 되면서 나중에 하나의
동그라미 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간, 비인간, 그 행자들이 하나의 원처럼, 그냥 하나처럼 되는 단계. 그 블랙박스화라고 이제 비로소 그때 이제 인간들은 그걸 하나의 실제, 그러니까 리얼리티로서 이렇게 딱 인정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제도화의 단계. 이렇게. 실제가, 새로운 실제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사는 이 집합체 이 세계에 새로 던져지면 우리 거기 넣어달라고 이제 아들은 그걸 이제 항소라고 이렇게 법률적인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는 거에 그 중요한 거는 과거에는 당혹과 제도화라는 건 자연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욕과 다르게 협의와 위계화는 다 가치를 다루니까 다 사회에 속하는 것으로 따로따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과거에도 희미하게 있었지만 다만 문제는 이것과 이것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근대의 정치에서는. 왜냐하면 자연과 사회는 완전히 분리된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데 라트르처럼 자연과 사회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다 하이브리드처럼 이게 하나로 다 연결되는 어떤 것이라고 본다면은 이렇게 이것을 분리된 것이 아니라 횡단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의사결정 과정이 이렇게 횡단을 해서 어떤 거를 우리가 실제로 받아들이자.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는 정말 실제다. 이렇게 굳어지는 거죠. 하나하나가 딱 실제로서 이렇게 굳어지는 어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양원제라고 라트르가 또 복잡하게 표현을 하는데 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굳이 이걸 또 양원제라고 다시 또 불러야 될까 하는데 라트르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거 소개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식의 양원제가 아니라 이 연결되지만 요걸 다루는 사람들과 요걸 다루는 사람들이 그 정치가 좀 과정이 다르다고 이제 라트르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하우스는 이 당혹과 협의를 다루는 그 하우스가 있고 두 번째 하우스는 이 위계화와 제도화를 다루는 하우스가 이렇게 하나는 어떤 새로운 존재들을 많이 고려해 놓고 이거를 어떻게 이제 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어떻게 그걸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을 하는 사회의 어떤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하우스는 그거를 딱 질서 있게 이게 순서 위계를 바꿔서 이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위치 지어야 되고 그래서 딱 하는 단계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그 새로운 양원제 그게 바로 코스모폴리틱스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새로운 양원제를 하는. 제가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굉장히 저도 처음에 이 그림을 보고서는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이해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이해하기 쉬운 개념은 아니 얘는 AI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I가 나타났잖아요. AI가 나타났죠. 네. 사실 우리 2016년에 처음 그것도 한국에서 알파고 그게 AI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한 10년 역사가 된 거죠. 예. AI는 그 후에도 이제 지금은 생성형 AI, 뭐 GPT, 뭐 챗GPT, 뭐 제미나이 뭐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10년 전하고는 지금은 이제 또 그냥 완전히 뭐 그 수준이 달라졌지만 하여튼 처음 나타났을 적에 AI가 바로 이게 당혹 단계. 이걸 우리가 과연 받아들여야 돼? 이게 엄청나게 이게 뭐 엄청나게 파괴적인 영향을 줄 텐데 이건 바둑을 이렇게 잘 두면은 바둑 기사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바둑은 다 기계가 하는 거 아니야? AI가 그러면 인간의 뭐 이 두뇌 생각까지 다 대체하면은 우리 뭐 노동자는 물론이고 뭐 우리 교수도 다 필요 없겠네? 이제 이런 그런 충격을 주는 거죠. 그게 바로 당혹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를 우리가 존재하게 해야 돼? 괜찮은 거야? 이제 이런 식의. 그 다음 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게 그냥 당혹하고 혼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제 어떤 과정을, 어떤 포럼을 정해가지고 이제 그 사회에서 차분하게 기존의 이 사회에 주는 영향을 평가하는, 평가물은 물론 사람마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AI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걸 계속 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이건 무지하게 위험한 거 이거 해서는 안 돼 하고서는 이제 뭐
지금 현대자동차 뭐 노조에서 AI는 한 개도 두려우면 안 된다고 이제 뭐 하듯이, 그러니까 러다이트라고 이제 서양에서 산업혁명 시대 기계를 반대한 사람들 러다이트라고 불렀거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입장들이 모여서 같이 협의를 하는 단계. 지금 AI는 사실 굉장히 이런 단계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잖아요. 예. 아직도 이렇게 AI에 대한 어떤 긍정론자와 부정론자가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어떤 그런 면서 서로 의견을 내고 하는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위계화는 협의가 거의 다 이제 마무리되면 어느 쪽의 의견이 또는 뭐 찬성, 반대, 뭐 긍정, 부정 뭐 이런 것에 어떤 떠나서 이렇게 좀 더 중립적이거나 종합적인 뭐 결론이 나올 수가 있죠. 물론 한쪽이 완전히 맞다고 또 치우칠 수도 있고. 그게 바로 이제 위계화의 단계죠. AI는 뭐 예를 들어 좋은 거야. 우리 인간에게 뭐 이거 일자리를 없앨 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뭐 산업을 키우고 AI 산업을 키우고 뭐 해야 하면은, 그리고 또 뭐 창작행위나 이런 데도 더 사실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새로운 쪽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들의 의견이 만약 협의 과정을 통해서 거의 이제 그쪽으로 기울어졌다고 하면 위계화가 되는 거죠. 그쪽 따라서 AI는 그럼 받아들이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다만 그런 역할을 하면서 또 뭐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영향 같은 거를 이제 없앨 수 있는 그런 뭐 법제화를 하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위계화의 단계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예. 마지막 제도화는 그래서 AI는 그래서 이 법에 따라 가지고 이런 한계, 인간을 해치지 않고 뭐 전쟁에 쓰이지 않고 뭐 이런 걸 규칙을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딱 AI는 이런 거야 하고 딱 마지막 블랙박스가 되는 단계, 제도화의 단계. 이러면 완전히 AI는 그런 실제로 굳어지는 거죠, 리얼리티로. 일단은 거기서 결론이 맺어지는 거죠. 예. 블랙박스까지 다 만들어졌습니다. AI에 대한. 지금 제가 AI는 그래서 현재는 제가 볼 때는 현재 평가하면은 여러분들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AI에 대한 우리 논쟁이랄까 논의는 어느 단계쯤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몇 번 단계? 2번 단계. 3번은 논의는 되고 있지만 이게 법제 뭐 AI 뭐 윤리법을 정하자 뭐 있지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죠. 그죠? 예. 유럽이 먼저 이제 앞장서서 뭘 하려고 했지만 굉장히 또 반발도 있고, 뭐 미국 같은 데서는 굉장히 그런 거 거부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완전히 위계화 단계까지는 아직 조금씩 논의는 되고 있죠. 그러니까 2, 3의 중간 정도 단계 정도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화까지 돼야 이제 안정적인 질서로 이렇게 집합체가 일원으로 AI가 들어올 텐데, 여기까지 이르려면 아직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물론 뭐 이게 꼭 이쪽으로 가라는 보장은 없고, 이 단계에서 뭔가 논의가 완전히 뭐 붕괴되거나 하면은 다시 또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행위장결망이 밑으로 쭉 블랙박스화 단계를 그냥 순조롭게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멈추거나 다시 블랙박스가 열려가지고 다시 거꾸로 기술이 고장나면 이렇게 거꾸로 갈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드렸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가역적인 단계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이게 사실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다고요. 라투르는 이제, 그 자연의 정치라고 하는 책은 이제 불어로 1999년도에 발표했고, 그게 영어로 번역돼서 영미권에 소개된 게, 그래서 저도 접하게 된 2004년 정도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물에 의해,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해서 그 전론에서 짤막하게 아이디어만 제시했던 사물에 의해라는 거를 이 자연의 정치라는 책에서 이제 코스모폴리틱스라는 개념으로 약간 변형시키면서 이게 어떤 것이고 어떤 원리에 의한 것이고 어떻게 실제 운영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투르가 2005년도에 다른 자기와 생각과 문제의식을 같이 하는 여러 학자들이나 또는 예술가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전시회를 떠요. 라투르가 이제 독특한 게 그냥 학자가 뭐 자기 연구만 해서 뭐 논문이나 책만 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뭐 전시회도 하고 공연도 하고 뭐 자기의 사상을 갖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막 표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 이전에 전시회를 두 번 했었나요? 이전에? 하여튼 이게 세 번째 전시회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독일의 칼스루헤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예술 미디어 센터라고 하는 유명한 그 국제적인 그 커다란 그 센터, 그러니까 저게 있는데, 거기서 전시회를 매번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뜻이 맞아가지고 전시회를, 자기의 사상을 알리는 전시회를 열어서 그 전시회에 들어간 뭐 도면도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글도 기고, 짤막짤막하지만 그 글들도 기고한 책을 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책을 냈어요. Making Things Public이라고 하는 책. 그 뭐 의미는 사물을 공론하게, 사물을 공적인 것으로 만들게 하는 건데, 이제 사물에 대한 정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내용을 그 내용은 이미 다 제가 사물에 의한 코스모폴리틱스 그 내용을 전시회까지 해갖고 그 전시회 또 책을, 들어간 책을까지 내는 어떤 그런 활동을 했다.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결론인데, 제가 매번 사실 이 발표할 적에 이제 생각해볼 문제라고 끝에다가 이렇게 세길교회와 관련한 거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세길교회라는 거 매번 그 생각해볼 문제로 매번 던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셨나요? 제가 이걸 시간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강의할 적에는 소개를 못 드렸는데 오늘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사물의 유해나 코스모폴리틱스 그 개념에 의해서 세길교회를 탈인간 중심적인 민주주의의 집합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회 내 의사결정에 사물의 의해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교회 운영위원회나 환경위원회 등에서 비인간들, 예를 들어 우리 이 세길교회가 있는 지역 하천이라든지 뭐 숲이라든지 뭐 우리가 쓰는 에너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쓰는 기술들, 우리도 이 세길교회에서 많은 기술을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위원들을 포함시키면 어떨까요? 그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매번 라트루가 얘기하는 어떤 그런 주제들을 우리가 세길교회에 한번 연결 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마지막이 10강이 이제 지구정치 신학이라고 라트루가 주장하는 신학인데, 그러니까 신학과 종교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하는데, 그때 이제 저는 세길교회의 새로운 신학에 대한 어떤 뭐 그냥 구상, 상상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해 보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시간이 한 그래도 10분 정도는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 이영 자매가 상원과 하원, 영어로 뭔지 알려드릴게요. 영국의 상원은 하우스 오브 로즈고요. 로즈. 귀족들이죠. 상원은 귀족들이니까. 하원은 하우스 오브 커먼스. 평범한 사람들, 평민들의 하우스. 귀족들의 하우스 이렇게 된 거죠. 영국은 그렇고, 이게 영국은 이게 아직도 입헌군주제라서 이제 귀족과 이제 이게 나눠져 있는데, 미국도 상원 하원인데 미국은 이제 귀족하고 이렇게 평민으로 나뉜 건 아니고 다른 원리에 의해서 또 나뉜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양원제가 없지만. 혹시 오늘 강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뭐 조금이라도 하여튼 잘 모르겠거나 뭐 하여튼 질문 있으면은 질문을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반까지 조금 시간이 있어서요. 이게 처음입니다. 강의하다가 질문 시간까지 나온 거는 처음이에요. 당혹 과정에. 네, 맞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강대강 이렇게 좀 이해를 해가면서 듣고 있는데요. 여기 결론에서 세길교회를 탈인간 중심적인 민주주의 집합체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운영위원회 안에 환경위원회나 뭐 지역하천 에너지 이런 비인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위원들을 포함시켜야 된다. 결국은 인간들이 모여서 인간들이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데, 그래서 하면 이제 그 비인간들적인 영역에 그 하이브리드를 인식하는 인간들이 많이 모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작년 11월 초에 사물의회를 실험을 해봤다고 했잖아요. 그게 우연한 게 서포트를 받아가지고 그걸 하게 됐는데 한 100명 모여서 이제 그걸 했거든요. 10개 그룹으로 인간 그룹 5개, 비인간 그룹 5개 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소개드릴 기회가 있으면 소개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와 비슷한 아이디어를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그 뭐 교실 수업에도 적용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 교사들이 거기 많이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수업을 그 수업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뭐 수업에서는 이제 역할극 같은 걸 많이 이미 해봤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인간들의 대표라는 건 우리가 이미 뭐 우리가 정치를 할 적에 조금 이따 이제 지방선거도 있지만 선거를 하는 게 다 인간들의 대표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의 어떤 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을 이제 대표할 수 있는 누굴 뽑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서 그런 이제 뭐 그걸 대변할 수 있는, 뭐 대변을 잘 안 하고 자꾸 배신을 해서 항상 문제긴 하지만 정치라는 게 그 묘한 겁니다. 하여튼 근데 대표를 뽑는다는 것. 사물의회에도 이게 이제 인간 대표와 비인간 대표가 함께 들어가서 어떤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공간, 이거 포럼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선생님 질문하신 거는 인간들의 대표를 뽑고 인간 대표가 인간 시민들의 어떤 저거를 대변한다는 거는 뭔가 상상이 우리 뭐 경험해 왔으니까 쉽게 되는데, 비인간들을 어떻게 대표하고 그 다시 또 인간들이 대표를 하는 건데 그게 과연 대표가 될 수 있어? 이제 그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고, 뭐 당연한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비인간들은 물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어떤 하천이 뭐 오염돼가지고 그 문제를 다루는 어떤 뭐 사물의회가 열렸다고 했을 적에 그 하천의 오염 문제, 그런 것들은 이제 그거를 당연히 그걸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알겠죠. 자연과학적인 지식으로. 그런 분들이 이제 사실 과학자가 이제 그런 대표로 들어가는데, 다만 인간들의 대표가 그런 한 목소리, 한 관점, 한 지식이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이 비인간들의 어떤, 인간들도 다양하지만 비인간들의 그것도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자의 목소리나 그 대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하천 과학자하고는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 뭐 환경운동을 하는 활동가들도 될 수가 있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도 될 수가 있고, 각각 그 하천의 오염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자기 문제의식이나 경험이 다르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 하천에 대해서 깊이 알거나 애착을 가지고 뭔가, 평소에 이제 맞으면 공감도 하고 하천과 뭔가, 어떤 뭐, 이 동물의 예를 들면 더 쉬울 텐데, 동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한국에. 동물단체가 지금 뭐, 한국처럼 지금 많은 데가 없을 만치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근데 동물은 또 뭔가 인간처럼 말은 안 하지만 동물 나름의 말을 하는 것 같고, 감정도 있는 것 같고, 뭐 하니까 이제, 근데 동물이 아닌 뭐 곤충이나 뭐 미생물이나 뭐 무생물로 하면 더 상상하기가 좀 어렵겠죠. 근데 그거는 그때마다 그것에 애착을 가지고 연구를 하거나 활동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생태에서는 이제 뭐 강이라든지 산이라든지 뭐 숲이라든지 우리나라에도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지키기 운동하고 이런 분들은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뭐 자기 10년, 20년 평생을 바쳐서 그거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자연과학자도 거기에 비인간 대표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이런 활동가들, 또 거기에 주민들, 뭐 이런, 심지어는 예술가들도 비인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 비인간 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하면서 비인간에 대해서 뭐 같이 생활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가 대표가 될 수가 있다. 다양한 대표들. 그러니까 다양한 대표들이 하면 한쪽에 자연과학자들의 그것만으로 끝나지가 않고 굉장히 다양한 비인간들의 대표들이 사물의회에는 들어갈 수가 있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물론 뭐 그 세길교회에다 대입을 하면은 세길교회 뭐 사람도 적은데 뭐 그런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근데 하여튼 세길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원장님이 이미 상당히 공감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사실 이거를 뭔가 세길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 고민을 해보는 게 중요한 거죠. 고민을 시작했다는 거는 굉장히 어느 교회에서도 못한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맨날 뭐, 제가 뭐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데, 하여튼,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을 안 하고, 하여튼, 저는 이런 사물의 의회 같은 거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교회 운영에다가 적용시킬 수 없을까? 대형 교회들은 정말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인력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하고 있는 거죠. 자기 교회 규모 늘리는 데만, 우리나라 재벌처럼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정선생 선생님, 뭐 질문. 아까 블랙박스 뭐가 지금, 예. 아니 그 블랙박스화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제도화. 네네네. 하셨는데 제가 알고는 이제 블랙박스는 자동차에 다는 분들이 몰라가지고. 아, 예,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비행기에도 블랙박스가 있죠. 예, 다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내부를 모르잖아요. 블랙박스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뭐, 그 앞에, 그냥 인풋이 들어가고 블랙박스가 아웃풋만 인풋과 아웃풋만 알지, 이 블랙박스의 구성이나 저거는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블랙박스가 열릴 때가 있거든요. 언제 열릴까요? 네, 사고 났을 때, 고장 났을 적에. 그걸 고쳐야 되니까 뜯어보면은 이게 하나가 아니라 거기에 뭐 각 기능을 하는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고, 그 부품마다 전문가들 뭐 고치는 작업자들이 따로따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고장 났을 때, 사고 났을 때, 뭐 해체됐을 때, 하여튼 열어서 그걸 블랙박스 열기라고 해요. 예, 라트루가. 블랙박스를 열어봐야 우리가, 이게 원래 하나의 요소, 하나의 행위자가 그냥이 아니라 우리는 블랙박스화 되면 이걸 블랙박스는 하나의 행위자처럼 한 기술이죠. 우리 스마트폰만 해도 그냥 하나로 그냥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게 만들어지기에는 굉장히 많은 인간, 비인간 행위자들 그 요소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블랙박스화가 된다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하나로 뭉쳐진다 하는 거는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 그것을 구성하는 여러 다양한 요소들은 비가시화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거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냥 잘 작동하니까. 잘 믿어지는 정론이 된 과학적 사실이나 잘 돌아가는 기술들은 다 블랙박스화 된 것들이거든요. 그런 거는 더 이상 우리는, 뭐 이미 과학계에서 정설로 믿어진 과학적 사실이나 뭐 만유인력의 법칙, 뭐 이런 것들, 뭐 휴대폰처럼 잘 돌아가는 기술, 잘 돌아가는 컴퓨터, 이런 거만 보면은 뭐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이게 뭐가 구성하고 있고, 우리 그냥 쓰면 되는 거죠. 갖다가 쓰면 되는 거죠. 블랙박스가 그런 거예요. 이 비가시화 시키면서 쉽게 갖다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사회가 이렇게 편리해지고,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복잡한데 대규모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거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과학적 사실과 기술과 이런 것들이 블랙박스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근데 그 블랙박스가 문제가 이제 일으킬 적에, 예를 들어서 이게 기후위기를 일으키고 뭐하고 이제 이런 재난을 일으키고 했을 적에 이제 블랙박스를 열게 되고, 열어서 이걸 어떻게 고칠까 이제 했을 적에는 이게 행위자 연결망적인 어떤 그런 거를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어디가 문제일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블랙박스가 만들어졌다가도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열릴 수가 있다. 우리가 열어볼 수도 있고, 어쩌다가 사고나 재단이 나가지고 열릴 수가 있다. 그런. 자, 오늘은 뭐 제가 아주 성공적으로 매번 시간이 모자라서 더다가 질문도 받고, 세길교회 마지막에 생각해볼 문제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쁜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